네, 하반기에 첫 거래일이 열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어느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이분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지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코스피는 장 초반에 2,800선 잠깐 맛을 보더니 또 오늘 변동성이 약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주의 흐름 지금부터 머니맵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IT 투톱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은 0.37% 오르는 반면에 SK하이닉스 1% 이상 내려가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CXL 관련주들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는 꾸준히 오후까지 체크해볼 필요 있겠고요. 오늘 디스플레이 쪽에서 LG 디스플레이가 1% 넘는 강세, 거의 2% 가까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1%대 강세, LNF와 엔캠은 2에서 3% 정도 오르고요. SK 이노베이션은 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의료기기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비만 당뇨 치료제들 오늘 많이 오르죠. 삼천당 제약이 6%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쪽도 함께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는 대표주들은 좀 쉬어가지만 부품주들 여전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조선 섹터 안에서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물류 쪽에서 현대글로비스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게임주 안에서는 넷마블과 NC소프트 정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머니맵에서 오늘 현대글로비스 체크해 봤는데요. 장 초반부터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또 한 번 기록을 해줬습니다. 저희 오늘의 종목들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좋은 게 제일 좋은 것. 최근에 굉장한 또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6월 말에 인베스터 데이를 가졌었는데 여기서 또 굉장한 기대감을 모으는 이야기들 나왔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에 관련돼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첫 번째 이유보다는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강하지 않나 싶지만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올해,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빠른 성장, 그 다음에 27년도에 정체, 다시 또 늘어나는 전반적인 양상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영업이익도 는다. 그 늘어나는 영업이익 바탕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배당도 늘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현대차그룹의 핵심 포인트는 주주환원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배당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자사주 소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DPS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8,000원을 좀 밑돌 것으로 보이는데 2027년도에 가면은 10,000원이 넘는 그래서 꽤 올라가는 이익보다 이익 환원이 더 빨라지는 그런 속도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정몽구 회장의 건강 이상설 이런 것이 돌았을 때 가장 이제 좀 주목했던 것이 현대모비스를 축으로 하는 어떤 재편도 기대했지만 정의선 회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글로비스 쪽을 주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와 더불어서 무상증자 얘기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에서 꽤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 실제 상장은 좀 더 이따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동성을 높여준다라는 것 자체도 오늘 굉장한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 보면 투자 확대부터 해서 자사주 주주 환원책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 주가도 오늘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물류 쪽 업황도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저는 근데 실적은 솔직히 알 수 없죠. 현대차가 앞으로도 계속 잘 팔릴지를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현대차의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현대차 그룹의 전체적인 이 지배 구조상에서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결국 늘어나는 이익을 전체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장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정의선 회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수를 늘려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게 되면 주주가치가 올라감으로써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 현대모비스와 합병을 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글로비스의 지분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을 보는 사람, 바로 정의선 회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DPS의 증가나 아니면 뭐 무상증자나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매출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에 대한 확신은 누구도 할 수 없죠. 현대차가 글로벌 3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시 뭐 5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2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현대차 실적보다는 저 발생하는 이익이 점점 정의선 회장에 귀결되고 있다. 그게 현대모비스와 합병을 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정의선 회장의 이익이 늘어나는 구도로 가야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던 정의선 회장이 뭐 실제로 현대차 그룹을 물려받는 정몽구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는 그런 과정에서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현대글로비스의 이익이 정의선 회장의 이익과 직결되고 있다. 그와 관련돼서 배당도 늘어날 것이고 이익 환원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자사주 소각과 같은 그런 효과도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굉장한 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지금의 자리가 적절한 밸류인지도 궁금하고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도 그러면 무상증자 이후에는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매도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일단 목표 주가를 명확하게 잡기가 어려운 게 시장에 대한 평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올해 추정 실적 대비해서 PR이 지금 7배 정도고요. 내년과 내후년까지 성장한다는 거 고려해보면 12개월 포워딩하면 더 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9%의 급등이 있지만 그 급등한 주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늘었을 때 그럼 뭐 대거 기관의 매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거냐? 충격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 결국은 이 이익이 모두 정의선 회장을 향해 있다면 그렇게 또 쉽게 주가가 빠지지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상증자와 관련된 효과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주가에 급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시장이 뭔가 변동성을 크게 발생시키면 뭐 그럴 때는 물량 부담을 일부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주식수만 변하는 거니까 뭐 그와 관련돼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종목의 밸류를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현대차 그룹의 소위 빅3와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가장 비싸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목표가를 들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주주 환원을 위한 전반적인 흐름이 소액 주주가 아니라 대주주를 향한 것이라면 이 밸류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불명확하죠. 이게 시장 평균인 10배만 해도 지금 한 27만 원 이상의 주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시장 평균인 10배에서 11배 사이 왔을 때 거기서 더 갈 거냐 더 안 갈 거냐 정도는 한 번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오늘 명확한 목표가를 제시하진 않지만 시장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 PR 10배하고 11배 사이 그러면 27만 원에서 한 29만 원 사이 정도가 한 번의 매물벽을 맞을 가능성 그리고 그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증자의 상장 일정과 또 맞물려 돌아간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7에서 29만 원 정도까지는 또 이제 상승할 여력이 있겠지만 거기가 또 하나의 매물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기입니다. 하반기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상반기부터 돌이켜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핵심은 글로벌도 괜찮았지만 중국과 네. 삼성이 괜찮았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준비된 그림으로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갤럭시 S23이라든지 플립 아니면 폴드 같은 고가 모델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갤럭시 S23, 24보다 13% 정도 늘어났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전체적인 판매량이 샤오미라든지 일부 브랜드들이 올라오면서 삼성전기의 이익이 개선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폴드, 플립 두 가지 신제품이 대기하고 있는데 결국 S23보다 24의 판매가 왜 늘었느냐를 따져봤을 때 혁신이 있었느냐?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탑재됐고 이게 나름 신기하고 나름 쓸만한 기능이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AI를 탑재한 다른 형태, 다른 폼팩터의 신제품이 하반기에 데뷔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삼성전기엔 나름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신제품들이 되고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6월 18일 날 있었던 소위 징둥닷컴의 행사에서 얼마만큼의 중국이 기존 매물들을 재고를 소화했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결국은 신제품 모멘텀은 하반기에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제품 모멘텀도 하반기에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앞서 AI를 접목한 또 새로운 디바이스들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반기에 자꾸 뭐 신작 휴대폰만 집중하고 있는데 신작 휴대폰보다 저는 더 조금 소구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대형 AI 데이터 센터 만들어져서 그 효과를 보는 것은 뭐 내년이나 넘어야 되니까 결국 올해 하반기에 더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의 OP 마진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휴대폰만 좋아져서는 안 된다. 나머지 다른 부분 쪽에 추가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 준비된 다음 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파일럿을 포함해서 인텔의 주요 새 제품들이 모두 AI PC를 지향하고 있죠. 자, 이 AI PC들의 가격이 당연히 싸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모든 신제품들은 다 가격을 높여서 나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에 대거 교체 수요가 있었고 한 3, 4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교체 수요와 더불어서 AI PC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개선이 나타났을 때 당연히 기존에 바꿀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바꿀 수 있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겠고 이런 AI PC가 늘면 디램용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MLCC뿐만 아니라 기판 쪽에서의 수요 증가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삼성전기의 3대 사업부 중에서 지금 뭐 이 카메라 사업부는 전장용으로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폰도 늘고 기판이나 MLCC가 전반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줄어들었던 마진율을 조금이라도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기가 하반기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주가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꽤나 길게 박스권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4월 한 20일쯤인가요? 그때도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바라봤었는데 그때 제가 제시했던 가격대가 이제 18만 원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박스 고점을 넘지 못하면서 16만 원권에서 다시 한번 크게 주저앉았죠. 결국 2분기,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는 어느 정도 부진하더라도 이해하겠지만 하반기에 확실하게 올라오지 않으면 또 박스권을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가장 핵심 포인트는 2분기 실적에서 과연 어떠한 실적 전망을 내어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하는 이 증권사들도 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1.4배 정도보다는 과거 밴드 상단이 2.1배가 아닌 한 1.7배에서 1.8배 정도가 일단 1차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서 4월 22일 제시했던 목표가 18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18만 원은 유지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 종목들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님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